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바둑을 두던 그 시절.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첩첩산중이라 해가 뜨는 시간도 늦고 해가 지는 시간은 빨라서 하루 중 볕이 드는 시간이 반나절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두매산골이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서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가 번듯하고 담장이 높은 부자 양반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 굴뚝에서는 사시사철 연기가 끊이지 않고 피어올라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주인은 곡식 창고에 쌀이 썩어 나가도 굶주린 이웃에게 쌀 한 톨 내어주지 않을 만큼 인색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인색한 부자 양반댁 부엌에는 분이라고 불리는 마음씨 고운 여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 집에 들어와 오춘이를 도맡아 하며 자랐는데 얼굴은 거친 일로 그을리고 손발은 트고 갈라져 성한 곳이 없었지만 그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초롱초롱했습니다. 분이는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군소리 한 번 하는 법이 없었고 매서운 주인마님의 꾸지람에도 고개를 숙일 뿐 대꾸 한마디 하지 않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분이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언젠가는 저 착한 마음씨에 하늘이 복을 내릴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하곤 했습니다. 분이는 부엌 한 구석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언젠가 따뜻한 봄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견디어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도 매서운 추위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장독대가 쩍쩍 갈라질 만큼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려 마당에 쌓인 눈이 무릎까지 차올랐고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민가로 내려올 만큼 험한 날씨였습니다. 주인 양반은 객감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하인들을 들볶았고 그 불똥은 고스란히 부엌대기인 분이에게 튀었습니다. 주인마님은 아랫목이 식는 꼴은 못 본다며 눈보라가 치는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분이에게 산에 가서 뎃감을 해오라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눈치가 빨라 꾀병을 부리거나 도망칠 구실을 만들었지만 우직한 분이는 지게를 지고 눈 덮인 산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이는 얇은 무명 저고리 하나에 그치마를 걸친 채 낡은 집신을 신고 눈길을 나섰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차가운 눈이 버섯목 사이로 파고들어 발가락이 떨어져 나갈 듯 시려왔고 매서운 바람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어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택감을 해가지 않으면 저녁밥도 주지 않고 쫓아내겠다는 주인마님의 으름장이 무서워 눈물을 훔치며 산비탈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산중턱에 다다르자 눈발은 더욱 거세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었고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는 마치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마른 나뭇가지를 줍기 시작했지만 눈 속에 파묻힌 나무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며 뎃감을 모으던 분이는 문득 저 멀리 눈 구덩이 속에 거뭇한 형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산짐승이 죽어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만 가만히 살펴보니 짐승치고는 그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간 분이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갓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상투가 흐트러진 채
얇은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쓰러져 있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선비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시어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분이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선비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주 미약하게 남아 더운 기운이 느껴졌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얼마 못 가서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도움을 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마을까지 내려가서 사람을 불러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분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발을 동동 구르며 선비의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선비는 굳게 닫힌 눈을 뜰 줄을 몰랐습니다. 이 험한 산 속에 그것도 이런 눈보라치는 날씨에 어쩌다가 쓰러지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분이의 착한 심성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선비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선비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려 했지만 자신 또한 얇은 저고리 하나만 입고 있어 벗어줄 옷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선비의 손을 잡고 비벼보기도 하고 입김을 불어넣어 보기도 했지만 뼛속까지 파고든 한기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비의 몸은 점점 더 굳어가고 숨소리는 점점 더 가늘어져 마치 촛불이 꺼지기 직전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분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낯선 사람이 내 눈앞에서 죽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가 하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분이의 머릿속에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체온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옛말이 떠오른 것입니다. 분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법도에 천한 여종의 몸으로 양반 선비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하물며 외간 남자를 끌어안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환양년이라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꺼져가는 생명을 두고 체면이나 법도를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분이는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고는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자신이 입고 있던 겹치마의 끈을 풀었습니다. 치마폭을 넓게 펼친 분이는 쓰러진 선비를 자신의 품으로 힘껏 끌어당겼습니다. 분이는 선비의 차가운 등을 자신의 가슴에 밀착시키고 넓은 치마폭으로 선비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분이는 자신의 모든 온기를 선비에게 전해주려 애를 썼습니다. 선비의 몸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차가웠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고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눈바람이 분이의 얇은 속바지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분이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오로지 선비를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주세요. 이대로 죽지 마세요. 분이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선비의 언귀에 따뜻한 입김을 계속해서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고 눈보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분이의 온몸이 감각을 잃어갈 때쯤 품에 안긴 선비의 몸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꽁꽁 얼었던 선비의 손가락이 꿈틀거리더니 가늘게 떨리던 눈꺼풀이 파르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선비님 정신이 드십니까 하고 소리쳤습니다. 선비는 힘겹게 눈을 뜨고 흐릿한 눈동자로 분이를 바라보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분이는 선비가 살아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이의 따뜻한 체온과 정성 어린 마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선비를 다시 이승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분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가 정신을 차렸다고는 하나 여전히 몸을 가누기에는 힘든 상태였습니다. 분이는 다시 옷매무새를 단단히 고쳐 입고 선비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정인 선비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눈길은 미끄러워 몇 번이나 넘어지고 뒹굴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다시 밤이 찾아오고 그러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선비를 등에 업었습니다. 가냘픈 여종의 몸으로 다 큰 사내를 업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지만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분이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분이는 한 발 한 발 눈속을 헤치며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걷느라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고 등 뒤에 엎인 선비의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혀 얼굴과 손등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집시는 이미 해져서 너덜너덜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선비의 거친 숨소리가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기에 분이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분이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지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그때마다 분이는 다시 일어나 선비를 업고 묵묵히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사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분이는 마을 어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멀리서 주인집 기와 지붕이 보이자 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마지막 힘을 내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낯선 남자를 데리고 주인집 대문을 당당하게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주인마님이 알게 되면 경을 칠 일이고 쫓겨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야 할까? 어디에 숨겨야 들키지 않고 간호할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주인집 담벼락 뒤편에 있는 허름한 헛간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은 짐승들의 먹이를 두는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습니다. 분이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담벼락을 따라 돌아가 헛간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퀴퀴한 냄새와 먼지가 가득했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그나마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분이는 바닥에 지푸라기를 두툼하게 깔고 그 위에 선비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선비는 긴장이 풀렸는지 다시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이는 헛간 구석에 있던 낡은 거적을 찾아 선비의 몸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목감을 구하지 못해 빈 지게를 지고 온 것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 고민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주인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년아 해가 지도록 어디서 쏘다니다. 이제 오는 게냐. 갓감은 해오지도 않고 빈지게만 덜렁 메고 오다니. 제정신이냐. 주인마님은 부직갱이를 들고 분이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분이는 납작 엎드려 조아리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산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겨우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벽같이 나가서 2배로 해올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주인마님은 분이의 몰골이 워낙 처참한지라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꼴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구나. 오늘은 밥도 없으니 그리 알고 썩 물러가거라.
분이는 저녁밥도 얻어먹지 못하고 부엌에서 쫓겨났지만 배고픔보다 헛간에 누워있는 선비 걱정이 앞섰습니다. 몰래 챙겨둔 주먹밥 한 덩이를 품에 안고 분이는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깊어 사방이 고요해지자 분이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달빛에 비친 선비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는 아까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안도하며 선비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물수건으로 선비의 이마를 닦아주며 밤새도록 곁을 지켰습니다. 선비가 열이 올라 끙끙 앓을 때마다 분이는 자신의 손을 잡아주며 걱정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하고 속삭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비는 며칠 만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어리둥절해하던 선비는 자신의 곁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 분이를 발견하고는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 따뜻한 온기, 자신을 업고 산을 내려오던 그 가녀린 등, 그리고 밤새 자신의 곁을 지켜준 정성까지. 선비는 비록 몸은 천한 종의 신분이나 그 마음만은 비단결보다 고운 분이에게 깊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선비가 인기척을 내자 분이는 화들짝 놀라며 잠에서 깼습니다. 선비님, 정신이 드세요. 몸은 좀 어떠신가요? 분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선비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낭자 덕분에 살았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하지만 선비의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갈 곳 또한 마땅치 않았습니다. 분이는 주인 몰래 선비를 계속 숨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밥을 덜어 선비에게 가져다 주고 틈만 나면 헛간에 들러 선비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애틋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분이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바깥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분이는 선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넓은 세상을 꿈꾸었고 선비는 분이의 순수한 마음에 위로를 받으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헛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분이의 수상한 행동은 집안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몰래 빼돌리는 것도, 밤마다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도, 입가에 맴도는 알 수 없는 미소도 모두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눈치 빠르고 입산 마당쇠가 분이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쇠는 분이가 헛간을 들락거리는 것을 목격하고는 주인 마님에게 고자질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선비의 건강이 회복되어 가는 것만 기뻐하고 있었지만 곧 닥쳐올 시련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이름은 이몽룡도 아니고 성춘향도 아닌 몰락한 양반 가문의 자제 이수연이었습니다. 그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화를 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분이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보아 꼭 급제할 것이오. 내 비록 지금은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지만 언젠가 낭자를 데리러 오겠소. 그때까지 부디 기다려 주시오. 분이는 이수연의 굳은 약속을 믿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신분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지만 생사를 넘나드는 위기 속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그 무엇보다 단단했습니다. 분이는 이수연이 떠날 때 챙겨줄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을 새워 집신을 삼고 남들이 버린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마음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분이가 헛간에서 이수연에게 줄 미음을 시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헛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횃불을 든 마당쇠와 하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요년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게냐, 주인마님. 여기 좀 보세요. 분이년이 외간 남자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마당쇠의 고함에 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미음 그릇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수연은 황급히 몸을 일으켜 분이를 가로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잠을 깬 주인 양반과 마님까지 헛간으로 달려왔습니다. 분이와 이수연은 꼼짝없이 들키고 만 것입니다. 주인 양반은 낯선 사내를 보고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내 집 헛간에 숨어들어 저놈들을 당장 끌어내라. 차가운 눈밭으로 끌려 나온 분이와 이수연은 무릎이 꿇린 채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이는 벌벌 떨며 용서를 빌었고 이수연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불찰이니 이 아이는 놔두시오. 내가 길을 잃고 죽어가던 것을 이 아이가 살려준 죄밖에 없소. 하지만 인정머리 없는 주인 양반의 귀에는 쇠귀의 경일기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 내 집안 망신을 다 시키는구나. 주인 양반은 하인들에게 멍석을 말아오라 호통을 쳤습니다. 그 매서운 눈초리는 분이와 이수연을 당장이라도 집어삼킬 듯 흉흉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꽃 같은 인연이 이대로 짓밟히고 마는 것일까요? 주인 양반의 호통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마당에 모여든 하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벌벌 떨었습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눈 덮인 마당을 어지럽게 비추는 가운데 멍석을 말아오라는 주인 양반의 명령은 마치 저승사자의 염라대왕 판결처럼 서슬퍼렇게 들렸습니다. 분이는 차가운 눈바닥에 이마를 뚫으며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선비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참아두고 볼 수 없어 제가 헛간으로 모셨을 뿐입니다. 매를 맞아도 제가 맞고 벌을 받아도 제가 받겠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 속에는 선비를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양반의 눈에는 그저 종년이 외간 남자에게 미처 주인을 속인 괘씸한 짓거리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멍석을 들고 오는 하인들 사이로 이수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며칠간의 요양으로 기력을 조금 회복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창백하고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꿇어앉은 분이를 막아서며 주인 양반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행색이 초라한 길손에 불과하나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도리는 알고 있소. 이 아이는 얼어 죽을 뻔한 나를 살린 은인이지 죄인이 아니오. 양반의 가문에서 인륜을 중시한다면 어찌 생명을 구한 이를 탓할 수 있겠소. 내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 이 지경이 된 것은 내 탓이니 분이에게는 손끝 하나 대지 마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위엄은 주인 양반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 만큼 당당했습니다. 주인 양반은 꾀죄죄한 몰골의 선비가 감히 눈을 부라리며 훈계하려 들자 기가 찼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인지는 모르겠으나 내 집에서 내 종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내 놈도 한패거리가 분명하니 아주 본때를 보여주마. 주인 양반이 몽둥이를 든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자 험상궂은 하인들이 이수연과 분이를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비명을 지르며 이수연의 다리를 붙잡았고 이수연은 그런 분이를 감싸 안으며 등으로 매를 받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인심이 두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기침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이 집안에서 가장 오래 일해온 산전수전 다 겪은 곰파 할머니였습니다. 곰파 할머니는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지만 주인 양반이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일해온 터라 주인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책책 혀를 차며 주인 양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밤이 깊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한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주인 양반은 몽둥이질을 멈추게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멈은 빠지시오. 내 이 고얀 것들을 아주 요절을 낼 참이니. 그러자 곰파 할머니는 차분하면서도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옛말에 집안에 들어온 손님을 박대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낸 일입니다. 비록 종년이 허락 없이 한 일이라 괘씸하기는 하나 사람 목숨을 살린 공덕은 하늘이 아는 법입니다. 여기서 저 선비를 매질하여 내쫓으면 그 원망이 오롯이 이 집안으로 돌아올까 두렵습니다. 주인 양반은 미신이나 풍수 같은 것을 꽤나 믿는 편이었습니다. 곰파 할머니의 말에 원망이니 복이 달아난다느니 하는 소리가 들리자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선비의 행색은 초라해도 말투나 기상을 보니 아주 근본 없는 상놈은 아닌 듯하여 혹시라도 나중에 일이 잘못될까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주인 양반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몽둥이를 내리라고 손짓했습니다. 에잉, 재수 없게시리. 할멈 말 맞다나 내 집 마당에 피를 묻히기는 싫으니 이번만은 봐주겠다. 허나 저놈은 당장 내쫓아라. 그리고 분이 너는 괘씸죄를 물어 당분간 밥을 반으로 줄이고 저 산 너머 밭 개간하는 일에 내보낼 것이니 그리 알아라. 주인 양반은 참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분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곧 이수연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인들은 주인 양반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이수연을 대문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수연은 떠밀려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며 분이를 찾았습니다. 분이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지만 대문 기둥을 붙잡고 서서 멀어지는 이수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밖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이수연은 잠시 멈춰서서 분이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분이 낭자 내 반드시 돌아오리다. 과거에 급제하여 낭자를 데리러 올 테니 그때까지 부디 몸성이 기다려 주시오. 이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 그 목소리는 밤하늘에 메아리 쳤고 분이의 가슴속 깊이 박혔습니다. 이수연이 떠나고 난 뒤 분이의 삶은 전보다 훨씬 고달퍼졌습니다. 주인 양반의 눈밖에 난 분이는 집안의 온갖 떠루니를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해야 했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고 이 집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집 부엌대기 분이가 외간 남자를 방에 들였다며 아글쎄 헛간에서 며칠이나 끼고 살았다지 뭐야. 양반 첩이라도 되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보지.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할 때마다 분이 이야기를 안주 삼아 씹어대기 바빴습니다. 어느 날 분이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타나자 시끌벅적하던 아낙네들의 입이 뚝 그쳤습니다. 그러고는 곁눈질로 흘끈거리며 들으라는 듯이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어머, 누구는 좋겠네. 양반님 내랑 살림을 차렸으니 이제 곧 마님 소리 듣겠어. 그러게 말이야. 주제를 알아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더니 딱 그 짝이지 뭐야.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물만 길었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여기서 눈물을 보이면 그들이 더 신나할 것을 알기에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아냈습니다. 분이에게는 오직 이수연이 남기고 간 마지막 말,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이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분이는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밤 쪽방에 돌아오면 몰래 숨겨둔 이수연의 흔적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이수연이 떠나기 전 감사의 표시로 남겨준 낡은 서책 한 권이었습니다. 글을 모르는 분이는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책에서 나는 은은한 먹냄새를 맡으며 이수연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자신의 품에 안겨있던 그의 체온, 따뜻했던 눈빛, 그리고 나지막한 목소리. 그 기억들은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잠드는 분이에게 난로와도 같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분이는 책을 가슴에 품고 달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달님, 제발 우리 선비님 무사히 한양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급제해서 저를 데리러 오게 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곰파 할머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 곁으로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분이야, 내 너를 딸처럼 아껴서 하는 말이니 새겨 듣거라. 분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그 선비를 마음에 두고 있는 줄은 안다만 이제 그만 있는 게 좋겠다. 양반과 종은 하늘과 땅 차이야. 그 선비가 아무리 좋은 말을 남기고 갔어도 한양 가면 대궐 같은 기와집에 비단 옷 입은 교수들이 줄을 섰을 게다. 그런 사람이 뭐하러 이 산골짜기 부엌대기를 기억하겠느냐? 분이는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던 불안감을 할머니가 콕 집어 말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아니에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꼭 돌아오신다고 약속했어요. 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곰파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법이다. 더구나 사내들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야. 네가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상처만 깊어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다. 그냥 좋은 꿈 꾸었다 생각하고 내 분수에 맞는 짝 찾아 사는 게 이 험한 세상 편하게 사는 길이다. 할머니의 조언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분이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지만 분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희망마저 놓아버린다면 지금의 고단한 삶을 지탱할 힘이 모두 사라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할머니의 손을 조용히 빼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래요. 그분이 오지 않더라도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 해도 기다려보고 싶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봐준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어요. 분이의 고집의 곰파,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에구, 저 미련한 곰탱이 같은 것, 제 팔자 제가 꼰다더니. 계절은 흘러 눈이 녹고 산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다시 가을이 왔지만 이수연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조롱은 이제 무관심으로 바뀌어 갔고 분이는 그저 정신 나간 년 취급을 받으며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주인 집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주인 마님은 분이가 밥을 많이 축낸다며 구박했고
주인 양반은 툭하면 분이에게 화풀이를 해댔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그 모진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할 때면 혹시나 이수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고개를 빼고 길을 내려다보았고,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에 잠 못 이루며 대문 쪽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양반이 읍내 장터에서 큰 노름판에 끼어들었다가 거액의 빚을 졌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곶감 하나도 벌벌 떨며 아끼는 구두쇠 영감이 노름을 했을까 싶었지만,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소문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 양반은 빚을 갚기 위해 집안에 돈 되는 물건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곡식 창고까지 털어야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어수선해졌고, 하인들은 언제 팔려갈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분이 또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주인 양반과 마님이 안방에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분이는 마루를 닦다가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쩔 셈입니까? 빚쟁이들이 내일까지 돈을 안 갚으면 집문서를 가져가겠다고 난리인데. 주인 마님의 울 섞인 목소리에 주인 양반이 짜증 섞인 투로 대답했습니다. 네, 다 생각이 있어. 읍내 주막을 운영하는 배가놈이 돈은 많은데 마땅한 첩을 못 구해 안달이라지 않소. 그놈에게 쓸만한 년 하나 넘기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게요. 쓸만한 년이라니요? 누굴 말입니까? 누구긴 누구야. 그 눈에 가시 같은 분이 년이지. 얼굴 반반하고 일 잘하니 배가놈도 마다하지 않을게야. 분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팔려간다니. 그것도 읍내에서 소문이 좋지 않은 주막 주인 배가 놈에게 첩으로 팔려간다니. 분이는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리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배가놈은 돈만 많았지 성질이 포악하고 여자들을 괴롭히기로 유명한 늙은 장사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팔려가느니 차라리 혓게 물고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비님, 선비님 어디 계세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분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 양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분이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분이야, 네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내 너를 위해 좋은 혼처를 하나 마련했다. 읍내 부자인이 가면 호강하고 살게다. 오늘 오후에 가마를 보낸다고 하니 씻고 단장하고 기다려라. 분이는 주인 양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시집가기 싫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죽도록 일만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팔지 마세요. 분이는 방바닥에 머리를 내쓰며 애원했지만 주인 양반은 분이를 발로 걷어차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인연이 복을 발로 차는구나.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빚쟁이들에게 집을 뺏기게 생겼는데 내년 사정 봐주게 생겼냐. 집안 식구들 모두가 분이의 딱한 처지를 알게 되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공파 할머니만이 부엌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며 분이의 등을 토닥여 줄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것.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리도 모진 팔자를 타고났을꼬. 차라리 도망이라도 가거라. 할머니는 쌈짓돈을 쥐어주며 도망가라고 했지만 이미 집 주변에는 빚쟁이들이 보낸 감식꾼들이 깔려 있어 도망칠 구멍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꼼짝없이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리도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지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가놈이 보낸 가마꾼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받는 신부의 행렬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데리러 온 저승사자의 행렬과도 같았습니다. 주인 양반은 억지로 분이에게 연지곤지를 찍게 하고 낡은 화롯을 입혔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화장이 얼룩덜룩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선비님은 오지 않는구나. 내 기다림은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희망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는 가마가 놓여 있고 험상궂게 생긴 가마꾼들이 재촉을 해댔습니다. 어서 타슈 갈 길 바쁘니까. 주인 양반은 분이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분이는 버티고 버텼지만 장정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신발이 벗겨지고 옷고름이 뜯어지며 발버둥치는 분이의 모습은 처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담장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불쌍해서 어쩌나.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양반 기다리다 신세 망친다고 했지. 동정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소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대문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고 분이가 강제로 태워지려는 찰나였습니다. 곰파 할머니가 뛰어나와 가마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보시오들, 애가 숨 넘어가게 생겼는데 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게 해주고 데려가시오. 할머니의 마지막 배려였지만 가마꾼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 나뒹굴자 분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분이는 가마 타는 것을 거부하고 할머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주인 양반이 머리채를 잡고 가마 속으로 쳐넣었습니다. 시끄럽다. 당장 출발해. 주인 양반의 고함 소리와 함께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분이는 캄캄한 가마 안에서 절망에 몸부림쳤습니다. 가마가 흔들리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분이는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대로 팔려가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고 이수연을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마는 마을 어귀를 지나 고갯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가마 틈새로 들어와 분이의 젖은 볼을 때렸습니다. 분이는 품속에 간직했던 이수연이 주고 간 서책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유품이라도 되는 양. 과연 분이는 이대로 팔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은 아직 분이를 버리지 않은 것일까요? 가마꾼들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가마는 덜컹거리며 고갯마루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기 시작하자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구슬프게 울어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팔려가는 분이의 신세를 조상하는 곡소리처럼 들려와 가마 안에 웅크리고 앉은 분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분이는 흔들리는 가마 벽에 머리를 기대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가마 안은 숨이 막힐 듯 답답했고 멀미가 날 것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아니면 차라리 가마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져 모든 고통이 끝나버렸으면 하는 모진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분이의 손에는 이수연이 주고 간 낡은 서책만이 생명줄처럼 들려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분이는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 헛간에서의 따뜻했던 기억, 이수연이 들려주던 세상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돌아오겠다던 그 굳은 약속.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선비님,
어찌하여 오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리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정녕 저를 잊으신 겁니까? 분이의 입에서는 탄식 섞인 원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원망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혹시 한양으로 가던 길에 변이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험한 세상에 병이라도 얻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조롭게 산길을 내려가던 가마가 이랴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가마꾼들이 급하게 발을 멈추는 바람에 가마가 앞으로 쏠리며 분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야? 가마꾼 중 한 명이 투덜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보슈 눈이 삐었소. 훤한 대낮에 길을 막고 서서 뭐 하는 짓이요? 가마꾼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적이라도 나타난 것일까? 아니면 호랑이라도 나타난 것일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옥 같은 가마 행렬이 멈춘 것에 대해 안도감마저 들었습니다. 가마 밖에는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길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다 떨어져가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는 꼴이 영락없는 거지나 미치광이 같았습니다. 사내는 손에 든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가마꾼들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길이라 하는 것은 사람이 다니라고 있는 것이지 짐승처럼 사람을 싣고 팔러가는 길이 아니거늘 어찌 이리 급하게 가시나. 사내의 목소리는 껄렁껄렁했지만 뼈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가마꾼들은 기가 차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미친 거지가 뭐라는 거야. 술 취했으면 저기 가서 자빠져 잘 것이지. 바쁜 사람 길을 막고 난리야. 당장 비키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가마꾼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삿갓 아래로 보이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허허, 성질하고는. 내 지나가던 길에 가마 안에서 나는 곡소리가 너무 처량하여 발길을 멈춘 것이요. 그 안에 든 것이 짐승이요. 사람이요 짐승이라면 저리 슬피 울 리가 없고 사람이라면 어찌 저리 짐짝 취급을 당한단 말이오. 사내의 말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가마꾼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배가 주인 어른의 물건을 건드리면 내놓은 목숨이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가마꾼 중 대장격인 사내가 사내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힘없이 비틀거리던 사내가 날렵하게 몸을 피하더니 지팡이로 가마꾼의 정강이를 툭 쳤습니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가마꾼은 흙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다른 가마꾼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여유롭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치는 재주는 없으나 파리 쫓는 재주는 좀 있지. 그리 험하게 굴지 마시오. 내 그 가마 안에 탄 분의 얼굴이나 좀 봅시다. 사내는 성큼성큼 가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마꾼들이 막으려 했지만 사내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습니다. 가마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던 분이는 숨이 찼을 것 같았습니다. 사내의 목소리가 낯익은 듯하면서도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호탕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 울림,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투. 분이는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틈새로 들어온 햇빛 사이로 삿갓을 쓴 사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넝마주의 같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당당하게 펴져 있었고 삿갓 아래로 빛나는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사내가 가마 창가로 다가와 낮게 속삭였습니다. 분이 낭자. 안에 계시오나요?
이 생원이요. 아분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분이는 급하게 가마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이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금이환양을 약속했던 선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 헤어진 집신의 때가 꼬질꼬질한 옷, 덥수룩한 수염까지 영락없는 거지의 몰골이었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다시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꽃감아 태워주겠다던 약속은 어찌 되고 이리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인가. 반가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실망감이 뒤섞여 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연은 빙그레 웃으며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기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낭자, 늦어서 미안하오. 내 꼴이 말이 아니지.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 낭자를 구하러 왔소. 이수연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알 수 없는 위험이 풍겨 나왔습니다. 분이는 그 눈빛을 보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비록 거지가 되어 돌아왔을지언정 그가 살아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선비님, 살아계셨군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어서 도망가요. 저 사람들이 선비님을 해칠지도 몰라요. 분이는 이수연의 옷자락을 끌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가마꾼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 거지놈이 감히 남의 여자 손을 잡아 아주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몽둥이가 날아들려는 찰나 숲속에서 멈춰라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더니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 불쑥 튀어나와 가마꾼들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매서운 사냥꾼 같았습니다. 가마꾼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습니다. 이수연은 여유롭게 뒷짐을 지며 가마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가마는 읍내로 가지 않는다. 다시 주인 양반 집으로 돌려라. 가마꾼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미쳤어. 배가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신데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자 이수연이 품에서 엽전 꾸러미 하나를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이거면 술값은 충분할 테니 잔말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만약 거역하면 이 친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수연이 눈짓을 하자 숲에서 나온 사내들이 험악하게 인상을 구겼습니다. 돈과 주먹 앞에 장사 없다고 가마꾼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엽전을 챙겨 넣고는 가마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이, 재소음 붙었네. 시키는 대로 해주고 돈이나 챙기자고. 가마는 다시 마을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망을 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 지옥 같은 주인 집으로 돌아가다니. 선비님, 어찌하여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주인 양반이 알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분이가 걱정스럽게 묻자 이수연은 가마 옆을 따라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오. 낭자의 억울함을 풀고 죄 지은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는 호랑이 굴로 다시 들어가야 하오. 나를 믿으시오. 오늘은 내 반드시 낭자의 눈물을 닦아주리다.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분이는 불안했지만 그의 단단한 눈빛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한편 마을의 주인 양반 댁에서는 잔치 분위기가 한창이었습니다. 골칫덩어리 분위를 팔아치우고 빚도 갚게 되었으니 주인 양반의 기분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안방에는 술상이 거하게 차려져 있었고 주인 양반과 마님은 흥겨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이제 두 다리 뻗고 자겠소. 그년 하나 없으니
집안이 다 훤해지는구려. 그러게 말입니다. 진작에 내다 팔 것을. 괜히 데리고 있으면서 쌀만 축냈지 뭡니까. 배가 영감이 값을 후하게 쳐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분이의 불행을 안주 삼아 즐거워했습니다. 부엌에 있던 곰파 할머니만이 가슴을 치며 퉁퉁 부은 눈으로 하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어 어둠이 깔릴 무렵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마가 다시 오는데요. 마당새의 외침에 주인 양반은 술잔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가마가 다시 와 배가 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보낸 건가. 주인 양반은 헐레벌떡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마당에는 횃불이 켜지고 되돌아온 가마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가마꾼들은 쭈뼛거리며 서 있었고 가마 문이 열리며 분이가 파리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주인 양반은 분이를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년 네가 무슨 짓을 했기에 쫓겨온 것이냐. 가서 죽으라니까 기어이 다시 기어와. 주인 양반이 분이의 뺨을 올려 붙이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 주인 양반의 팔목을 낚아챘습니다. 어허, 점잖은 양반이 어찌 이리 손버릇이 나쁘시오. 주인 양반이 깜짝 놀라 쳐다보니 웬 거지가 자신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몇 년 전 겨울 자신의 집 헛간에서 쫓아냈던 그 선비놈이었습니다. 네, 내 놈은 그 헛간 귀신 아니냐. 주인 양반은 기가 막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수연은 잡은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오. 주인장, 내 은혜를 갚으러 온다 하지 않았소.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놓고 기다리다니 반갑기 그지없구려. 주인 양반은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쳤습니다. 은혜꼴을 보니 아주 거지가 되어 돌아왔구나. 과거 급제는커녕 쪽박이나 차고 온 주제에 어디서 행패냐 여봐라. 이거지 놈과 전연을 당장 멍석말이 해라. 이번에는 아주 다리를 분질러서 내다 버릴 테다. 주인 양반의 고함에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당새는 신이 나서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잘 걸렸다. 요놈 지난번엔 운 좋게 살아서 나갔지만 오늘은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분이는 사색이 되어 이수연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선비님. 하지만 이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마당을 가득 메운 하인들과 주인 양반을 싸늘하게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달려들던 하인들이 멈칫할 정도였습니다. 내 오늘 이 집안의 썩은 내를 맡고 왔소. 사람을 짐승처럼 팔고 힘없는 자를 핍박하며 곡식을 쌓아두고도 이웃을 굶주리게 하는 그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 주인장, 아직도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소. 이수연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습니다. 주인 양반은 이수연의 기세에 눌리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 거지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구나. 죄, 내 돈 가지고 내 종을 파는데 무슨 죄란 말이냐. 썩 꺼지지 못해 주인 양반은 옆에 있던 하인의 몽둥이를 빼앗아 이수연을 향해 내리치려 했습니다. 분이가 비명을 지르는 찰나 이수연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둥근 물건. 그것은 바로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수연의 입에서 터져나온 일갈과 함께 대문이 박살날 듯 열리며 수십 명의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죄인들은 썩 무릎을 꿇어라.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밤을 뒤흔드는 우렁찬 함성이었습니다. 숲속에서 이수연을 따르던 사내들도 어느새 관복으로 갈아입고 역졸이 되어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몽둥이를 들고 설치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몽둥이를 치켜들었던 주인 양반은 눈앞에 번쩍이는 마패를 보고는 눈이 뒤집힐 듯 놀라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아, 암행어사라니. 주인 양반은 입을 떡 벌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방 안에서 엿보던 주인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기절해버렸습니다. 분이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넝마 입은 선비가 바로 나라님의 명을 받고 온 암행어사라니. 이수연은 천천히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장난스런 미소가 아닌 따뜻하고 듬직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분이야, 많이 놀랐느냐.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네 억울함을 다 풀어주러 왔느니라.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횃불은 더욱 밝게 타오르고 역졸들의 고함 소리와 죄인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눈앞에 서 있는 이수연의 모습만이 또렷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넝마 사이로 보이는 비단, 관복의 자락이 달빛에 비쳐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떨고 있는 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저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수연의 위풍당당한 모습 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인 양반의 비굴한 모습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횃불 아래 드러난 암행어사의 출두는 그야말로 마을의 천지개벽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수연은 주인 양반과 배가 놈을 어떻게 벌하고 분이의 한을 풀어줄까요? 그리고 거짓골을 벗어던진 그의 진짜 모습은 얼마나 찬란할까요? 밤은 깊어가고 정의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마패의 위엄이 달빛 아래 서슬 퍼렇게 빛나자 마당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몽둥이를 휘두르던 하인들은 바닥에 이마를 박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주인 양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이 기막힌 반전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넝마주의 옷을 입고 비웃음을 사던 거지가 하루아침에 생사여탈권을 쥔 암행어사가 되어 나타났으니 오금이 저리고 간이 콩알만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수연은 천천히 삿갓을 벗어 던지고 걸치고 있던 누더기 도포를 훌러덩 벗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지푸른 빛깔의 비단 관복이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고 가슴에 수놓아진 흉배는 횃불 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구름을 뚫고 나온 용처럼 위엄이 넘쳐 흘러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이수연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평상에 좌정하고는 부채를 빼르륵 펼치며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호령했습니다. 죄인들은 듣거라. 너희는 양반이라는 허울 좋은 감투를 쓰고 힘없는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은 죄가 태산보다 높다. 흉년의 곡식을 풀어 이웃을 구하기는커녕 곡간에 쌀을 쌓아두고 썩히며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하였으니 이는 인륜을 저버린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담장 너머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가슴까지 시원하게 뚫어주었습니다. 주인 양반은 바닥을 기어가며 애원했습니다. 어사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이놈 재물로 죄를 덮으려 하다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구나.
여봐라. 이 자를 당장 포박하여 형틀에 매어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주인 양반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 무릎을 꿇렸습니다. 안채에서 기절했던 주인 마님도 관군들에 의해 끌려 나와 남편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어서 이수연은 또 다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읍내 장터의 배가놈도 지금쯤 내 부하들에게 붙잡혀 오고 있을 것이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파는 천인공 노알짓을 꾸민 그자 또한 엄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문 밖에서 또 다른 역졸들이 포승줄에 묶인 배가놈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배가놈은 산발이 된 채 끌려오면서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고을 사또와도 형님 동생 하는 사이다. 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수연 앞에서는 그 어떤 뒷배도 소용없음을 깨닫고는 금세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두 악인이 나란히 마당에 꿇어앉으니 이를 지켜보는 마을 사람들의 속이 다 후련해졌습니다. 이수연은 이제 시선을 돌려 마당 한 구석에 서 있는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야, 이리 가까이 오거라. 분이가 주저하며 다가오자 이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분이의 손을 잡고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으라. 여기 서 있는 이 여인은 비록 신분은 미천한 종이나 그 마음씨는 세상 그 누구보다 고귀하다. 몇 해 전 겨울 내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갈 때 남녀의 유별함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옷을 벗어 나를 감싸 안아 살려낸 은인이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는 이 여인을 양반의 첩이 되려 한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으나 진정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체면과 재물을 앞세운 너희들의 좁은 소견이다. 이수연의 말이 끝나자 마당에는 숙연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수군거리던 마을 아낙네들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분이를 미친년이라 욕했던 자신들의 입이 부끄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분이가 겪었던 서름과 고통이 사실은 숭고한 희생과 선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자 사람들의 눈에는 미안함과 존경심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문설주에 기대어 서 있던 곰파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분이가 어떤 아이인데 하늘이 굽어 살피신 게야 이제야 제대로 된 짝을 만났어. 할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조용한 마당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분이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분이의 손등을 토닥이며 다시 좌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주인 양반과 배가놈을 향해 최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오늘같이 경사스러운 날 피를 보는 것은 덕이 되지 못하니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겠다. 허나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한다. 주인 양반은 그동안 불법으로 모은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곳간을 열어 굶주린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하라. 또한 배가놈은 읍내 장터에서 곤장 100대를 맞고 그동안 착취한 돈을 모두 빈민 구제에 쓰도록 하라. 이것이 나의 판결이다. 아이고, 나으리 곶감만은 제발 그 쌀이 어떻게 모은 쌀인데. 주인 양반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에게 재물을 뺏기는 것은 목숨을 뺏기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졸들은 가차없이 주인 양반을 끌어내고 곶간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곶간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흉년이라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는데
안에서는 쌀이 썩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수연은 손짓으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자, 여기 있는 곡식은 모두 너희들의 것이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줄인 배를 채우도록 하라. 만세, 암행어사, 나으리 만세.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곡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주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배가 아프고 서러웠던 기억들이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쌀가마니를 지고 이고 안으며 춤을 추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쌀을 한 줌 쥐어 입에 넣고 씹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아이들을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주인 양반과 마님은 텅 비어가는 곡간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이 쌓아 올린 성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수연은 그 모습을 차갑게 일별하며 재물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는 법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소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마당에는 마을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가져온 음식들로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비록 거창한 사내진미는 아니었지만 갓 지은 쌀밥과 나물, 그리고 막걸리 몇 사발이 오고 가는 정겨운 자리였습니다. 곰파 할머니는 부엌에서 솜씨를 발휘하여 따뜻한 국밥을 말아내왔습니다. 어사 나으리, 비천한 솜씨지만 한술 드시고 가시지요. 우리 분이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건네자 이수연은 두 손으로 정중히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국밥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수연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이수연은 조용히 분이를 데리고 뒤뜰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장독대 옆, 예전에 분이가 몰래 눈물을 훔치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죄인의 집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된 현장이 되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여전히 애틋한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수연은 분이를 마주 보고 섰습니다. 관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낯설 만큼 늠름했지만 눈빛만은 예전 헛간에서 보았던 그 다정한 청년 그대로였습니다. 낭자,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고 곧바로 어사로 임명되어 전국을 돌다 보니 일이 늦어졌소. 하루라도 빨리 오고 싶어 밤잠을 설쳤는데 낭자가 고초를 겪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소. 분이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에요. 선비님,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저는 선비님이 변을 당하신 줄만 알고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오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품에서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받아주시오. 내가 한양에서 떠나올 때 낭자를 위해 마련한 것이오. 분이가 조심스럽게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고운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옷가락지는 두 사람의 변치 않는 사랑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낭자,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종살이는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낭자를 내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고생시키지 않고 호강시켜 주리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시겠소. 이수연의 청혼의 분이는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감히 양반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수연의 진심은 신분의 벽을 허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수연은 분이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분이는 이수연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나긴 기다림과 고통 끝에 찾아온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의 웅성거림도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주인 집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억압과 착취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정의가 바로 섰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기운이었습니다. 역줄들은 마당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은 배부른 배를 두드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 마을에서 일어난 일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전설이 될 것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의 인연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착한 마음이 승리한다는 진리가 증명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의 신분을 면천시키고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이수연은 어사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고 조정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주인 양반과 배가 놈에 처분 결과도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잡한 일들도 두 사람의 굳건한 믿음 앞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연은 분이와 곰파 할머니를 모시고 잠시 머물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관하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 집을 나서는 분이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뒤돌아본 주인 집 대문은 이제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분이는 가마가 아닌 이수연이 마련해준 튼튼한 말 위에 올랐습니다. 곰파 할머니는 짐수레에 편안히 앉으셨고 이수연은 앞장서서 말을 몰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분이의 인생에도 찬란한 여명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분이의 뺨을 스치며 잘 되었다. 잘 되었다 하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양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꽃가마를 타고 금이 환양한다는 약속. 그 화려한 결말이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간 분이와 이수연은 남산 아래 아담하고 볕이 잘 드는 기와집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록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은 아니었으나 두 사람의 사랑이 깃든 그곳은 그 어떤 궁궐보다도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수연은 조정에 나아가 나라 씨를 보며 청렴하고 강직한 관리로 이름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분이 또한 단순히 안방마님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글을 익혀 서책을 읽고 양반가의 법도와 예절을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천한 신분 출신이라며 뒤에서 수군대는 이들도 있었으나 분이의 겸손하고 어진 성품은 곧 한양 장안의 부인들 사이에서도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들을 남몰래 도우며 덕을 쌓아갔고 이수연의 훌륭한 내조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수연의 공덕은 날로 높아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정의품 판서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이수연이 올린 상소를 통해 그의 아내 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눈보라치는 산속에서 얼어 죽어가는 선비를 자신의 치마폭으로 감싸 살려낸 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에 임금님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하였으나 그 기계와 덕행은 사대부 여인보다 더 높고 귀하도다. 임금님은 파격적으로 분이에게
정경 부인이라는 최고의 봉작을 내렸습니다. 이는 천민 출신의 여인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으며 조선 팔도에 전례가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분이가 교지를 받던 날 집안의 모든 하인들과 이웃들이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고 분이는 임금님이 계신 대궐을 향해 엎드려 절하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거리는 어느 날 이수연은 분이에게 약속을 지킬 때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부인, 내 예전에 약속하지 않았소. 반드시 꽃가마 태워 고향에 데려가겠다고 말이오. 이제 그 약속을 지키러 갑시다. 분이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이 환양, 비단 옷을 입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강원도 산골 마을까지 이어지는 행렬은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앞에서는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 길을 열고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화려한 수가 놓인 깃발들이 봄바람에 펄럭이고 말 위에는 위풍당당한 이수연 대감이 그리고 그 뒤에는 12명의 가마꾼이 매는 화려한 꽃가마가 따랐습니다. 꽃가마는 붉은색 비단과 금실로 장식되어 햇빛을 받을 때마다 눈이 부시게 반짝였고 가마 안에는 정경 부인의 관복을 입은 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행렬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온 마을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수연 대감마님 만세, 정경 부인 마님 만세.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길가로 나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옛날 분이를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은 이제 감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땅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자신들의 지난 날을 뉘우쳤습니다. 분이는 가마창을 열고 익숙한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한 것은 사람들의 대우뿐. 산천은 예전 그대로 의연하게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있어 10여 년 전 그날의 추위를 상기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분이의 가슴 속에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 서러움에 눈물 흘리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마가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 이수연이 먼저 말에서 내려 분이의 가마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분이가 화려한 당의를 입고 가마에서 내리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자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때 묻은 부엌대기 분이는 온데간데 없고 기품과 위엄이 넘치는 귀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분이는 가장 먼저 인파 속에서 곰파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서 있는 꼬부랑 할머니가 눈에 들어오자 분이는 채통도 잊은 채 달려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분이가 왔어요. 곰파 할머니는 쭈글쭈글한 손으로 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분이가 정말 마님이 되어 돌아왔구나.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두 사람의 재회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날 마을에서는 전무후무한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수연은 한양에서 가져온 질 좋은 쌀과 고기, 술을 아낌없이 풀었습니다. 솥단지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고기 국밥이 끓고 있었고 떡과 과일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던 마을 사람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풍물패의 신명나는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분이는 상석에 앉아 마을 어르신들에게 일일이 술을 따르고 아이들에게는 사탕과 엿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구박했던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덕담을 건네며 지난날의 앙금을 모두 털어버리고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힘으로 누르는 자가 아니라 덕으로 감싸 안는 자임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행색이 남루한 노인 하나가 쭈뼛거리며 잔치상 주위를 기웃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칸 눈에 헝클어진 머리, 다 떨어진 옷을 입은 그는 다름 아닌 예전의 주인 양반이었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난 뒤 이곳저곳을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염치불고하고 잔칫집을 찾았으나 감히 들어오지는 못하고 먼 발치에서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옛 하인들이 그를 알아보고 쫓아내려 하자 분이가 이를 제지했습니다. 멈추어라. 오늘은 좋은 날이니 그 누구도 배를 타서서는 안 된다. 분이는 직접 밥과 고기를 수북이 담은 상을 들고 주인 양반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인 양반은 분이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으리, 시장하실 텐데 드십시오. 분이가 정중하게 상을 내려놓자 주인 양반은 털썩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부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같은 놈은 밥을 먹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는 흐느끼며 땅을 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대했던 종이 정경부인이 되어 자신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이미 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쩌면 그 시절에 시련이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이 밥 드시고 기운 차리셔서 남은 여생은 베풀며 사십시오. 분이의 자애로운 용서의 주인 양반은 밥그릇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회한의 눈물이자 늦게나마 깨달은 참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분이와 이수연은 예전에 살던 주인집 별채, 이제는 깨끗하게 수리되어 두 사람의 거처가 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랫목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처럼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10여 년 전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헛간에서의 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늑하고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이수연이 분이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그 차가운 눈 속에서 당신이 나를 안아주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오. 분이는 수줍게 웃으며 이수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선비님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올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추위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지나온 세월의 풍파와 그것을 이겨낸 굳건한 사랑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고맙다. 긴 세월 동안 변치 않고 나를 기다려줘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줘서. 이수연의 고백에 분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천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셔서요. 이제 죽는 날까지 서방님을 섬기며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으로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방 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난초 향기처럼 그들의 사랑은 깊고 그윽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은 밤이 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펼쳐질 행복한 날들을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일찍 일어나 곰파 할머니를 모시고 마을 뒷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조상들의 묘가 있었고 분이는 그곳에 술을 올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마을은 평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논밭에서는 농부들이 힘차게 쟁기질을 하고 아낙네들은 냇가에서 빨래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주인 양반이 쫓겨나고 이수연이 마을을 보살피게 되면서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소작료는 낮아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분이의 고향은 이제 살기 좋은 인심 넉넉한 마을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분이가 꿈꾸었던 진정한 금의 환양이었습니다. 분이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이곳에 머물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마을 곳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서당을 짓는데 재물을 내놓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해 매달 곡식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심리 밖까지 따라 나와 배웅을 했습니다. 부인 마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멀어지는 꽃가마 속에서 분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이수연이 주었던 낡은 서책과 옷가락지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이와 이수연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눈보라치는 겨울밤이 오면 할머니들은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착한 마음을 가지면 언젠가는 복을 받는단다. 저기 저 산 너머에 살던 분이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분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도 언젠가는 끝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이 시련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어서도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이면 서로를 꼭 껴안고 그 옛날의 체온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분이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기려 그녀가 살던 마을 입구에 효열비를 세우고 그 뜻을 기렸다고 합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차가운 눈을 녹인 것은 뜨거운 불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작은 불씨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된 이야기. 어떠셨나요?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마음 속에는 분이의 따뜻한 치마폭 같은 온기가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옛말. 오늘 밤은 그 말을 믿으며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으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푹 주무십시오.